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재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여야 공방이 뜨겁고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네. 지금 우선 최재은 대변인, 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사음식 구매를 시켰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후보와 배우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논란 만든 것 자체가 일단 잘못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후보도 배우자도 사과를 했지만 네. 공무원이 피해를 당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 더 자숙해야 되고 네. 또 앞으로는 공무직이나 정치인들이 모두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막 돌고 있는 여러 얘기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도 조금 왜곡 과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빨리빨리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해드릴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사음식 같은 것을 개인 비용을 사용해서 사용했고 관용 차량을 사용해서 배달을 했다 이런 거는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과한 잘못된 논란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과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 게요. 네. 보면은 오늘도 방송에서 민주당 부대변인인가요? 전혀 현금 인출돼서 관용차 이슈 관련돼서 네. 현금 인출한 적 없다고 했는데 박수영 의원이 제공한 사진 보면 실제로 현금 인출한 게 있었고 4월 14일 날 개인 카드 결제만 있지 법인 카드 결제 내역 없다 그랬는데 법인 카드 결제 내역 보니까 실제로 법인 카드 결제 내역 한 게 있었고 예. 내지는 그 7급 공무원에 대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짓말로 해명을 하거나 억지로 김혜경 씨랑 연결을 끊으려고 억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네. 사실 민주당이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책 공방들을 보면 네. 실제로는 사과랑은 거리가 먼 어떤 그것에 역행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과를 하긴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과는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재섭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요. 네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계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비판을 하시면서 들고 왔던 자료가 우리나라 성격차 직수 GGI를 가지고 WEF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여가부에서 쓰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떤 도태된 이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오히려 유엔에서 내온 자료들을 보면. 예. 우리나라가 160개국 중에 10이고 아시아국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고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거칠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성차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은 실제로 미시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의식적인 문제나 아니면 세부 그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여성들이 불평등을 받는,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같은 거 보면 절차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돼 있지만 절차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군 내부 안에 있는 인식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성차별들이 있지만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성평등 해결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다소 거칠었던 것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최지원 대변인 동의하세요? 황당합니다. 황당하세요? 여성 네. 입장이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김재섭 의원님 말도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성차별 없다라고 한 것에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예. 지금 WEF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가 틀렸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에서 아까 유엔에서 1위라고 하는 건 저한테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무슨 자료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OECD 자료로는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등이고 여성의 유리천장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또 그 여성 임원 비율은 선진국에서 꼴찌
이것을 지금 9년 내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다른 나라와 랭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 체감을 체감을 해봐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뭐 큰 뭐 국정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 뭐 대기업 뭐 상공인들의 회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성 한두 명 정도 말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없나 이건 잘 모르겠고요. 예. 이거랑 별도로 성평등을 위한 특정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 남성도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는 남성이 할당제에서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무조건 여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성평등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 가족부를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꿀 걸 제안을 했고, 네. 윤석열 후보는 폐지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두 후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식의 접근은 좀 이분법적인 것이고 네. 또 20대 남성이라는 그 유권자 타겟팅을 위해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무시를 하거나 외면을 하고 굉장히 선거공학적으로 가치를 버리는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거는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에서 어떤 비롯된 약간 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그 구도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 거기에 나가서 그에 따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여성 뭐 임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 불평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 뭐 점수가 지표화되는지 여성이 뭐 제도상으로 불평등을 만드는지 이런 걸 우리가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뭐 실질적 불평등이라든지 의시적 차원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좀 보니까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김재섭 위원께서는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평등을 해서 구비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요. 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구조적 불평등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드 배치 주제 토론을 했는데요. 김재섭 위원께서 사드 배치 지역을 조금 일부 지역을 네. 언급을 하시면서 이후에 저희가 예상 못했던 파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괜찮은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희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께서는 네. 굉장히 불쾌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저는 이것을 이용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당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거론했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책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제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분명히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대안을 고려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군 시설을 특정하면서 그 지역을 언급했던 것이지.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죠. 김재섭 위원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한 거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 시설 내부에 배치한다는 점을 제가 재차 3차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것을 마치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의 공약이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어떤 정치인들은 대단히 나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경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해당 지역이 거론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제가 분명히 사과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나쁜 정치, 졸렬한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그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최지은 대변인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사드 추가 배치 관련된 토론을 하는 중이었고요. 김재섭 위원께서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을 지난주에 그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께서 마치도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인 것처럼 공약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 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 자체가. 이런 뭐 아무런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국민과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페이스북에 설명도 없이 6자를 올린 다음에 그래서 이걸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왜 배치하느냐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과정에서 김재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평택이나 충남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 날 군부대가 있는 곳, 군부대가 시설 있는 안에. 곳. 예, 예. 그 다음 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TV 토론에서 강원도, 충남 아니면 경남 북부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이 과정도 처음에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낸 다음에 왜 배치하냐 그랬더니 수도권 방어하려고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그랬죠. 윤석열 선대위에서 예. 수도권 방어는 수도권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강원도, 충청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좀 더 거리가 멀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남 북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준비 안 되고 너무 성급하게 표만 의식해서 공약을 질렀는데 이렇게 안보 관련된 것을 이렇게 질르듯이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예. 그럼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권 아닌 지역에 그냥 사드 놓으면 되나? 그럼 다른 지역 분들은 뭐 수도권에 안 살면 혐오시설 받아도 되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준비 안 된 공약이 문제였다고 아니죠.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드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번에도- 지난주에 충분히 논의를 네. 한 것 같고요. 예. 이견이 예, 충분히 확인됐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EMP 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비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그럼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자는 소리거든요. 이거 그 민주당의 대안도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저희는 이미 천공이라는 국내산 미사일 방어 체제가 이미 있다 이렇게 그게요.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고요. 고고도가 아니고요. 네.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드가 가장 고고도와 실효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중고도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중추계 지난주 한 미사일 거 예. 또 재방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한 이야기니까요. 여기에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부터 사시 부활 관련 논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이재명 후보가요 사법 시험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또 논란입니다. 사시 부활 지금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과거에 사법고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사시낭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네. 고시만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사시 패스를 못하면은 이제 정말 그 수년 동안의 노력 이후에 뭐가 안 생기고 네. 갈 데가 없다 이래서 그럼 로스쿨을 만들자 외국처럼 예. 해서 로스쿨을 했어요. 네. 근데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는 로스쿨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그럼 네.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다니면서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예. 그 이제 계속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는 예. 그 학비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은 다른 직업이 없이 이제 낮에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또 그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다시 또 이런 타시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변호사 그 다음에 시험 시험을 말이죠? 보고 네. 그때도 이제 합격률이 한 50% 응시한 사람들은 50%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사시 낭인이 로스쿨 졸업 후의 낭인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로스쿨 때문에 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그 개천에서 용난다. 뭐 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인데 뭐 예.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사시를 합격했다든지 뭐 이런 돈이 없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뭐 밤에 공부를 해가지고 사시를 합격했다든지 예.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예들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더 이상은 로스쿨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 또 낮에 이제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현행 로스쿨을 유지하고 예. 사시도 추가로 해서 현행 로스쿨 플러스 사시로 그 법조인의 숫자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입니다. 네. 대단히 지금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법 시험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뭐 법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있고 평균적으로 사법고시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사법고시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6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로스쿨에 비해서 돈이 덜 든다,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사시 부활을 이제 와서 굳이 꺼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런 수시라든지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상당 부분 신뢰를 훼손시켰다, 민주당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이 수시 뭔가 어떤 뭐 정시나 사시처럼 그냥 딱 무슨 다 시험 봐가지고 점수 쫙 나와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합격하는 네. 이런 거 아니면 못 믿겠다라는 불신을 심어준 게 사실 민주당입니다. 기껏 내놓은 대안이 지금 사시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법고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원을 확충하신다는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만큼 그 사시와 인접한 직역들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무사라든지 법무사. 네, 법무사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법률 시장도 포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대안 없이 그냥 변호사 수만 늘리겠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대책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로스쿨이 말이 많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말이 많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제도라도 네. 노무현 정부에서 들여왔고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10년 정도, 10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 안착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할 내용을 찾아야 되지 그냥 옛날의 과거 제도를 그냥 갑자기 들고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대안이 없고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사시 부활 반대가 확실한 겁니까? 부정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예. 사시 부활 확대 이걸 뭐 당론이나 아니면 공약으로 내놓은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스쿨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입시에 있어서도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네. 예를 들면 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학비가 분명히 비싸고. 있긴 한데 예. 학비가 비싸요. 오히려 사시보다 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거든요. 로스쿨이 실제로 약간 장학금 수시처럼 제도 있죠? 장학금 제도도 역시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히려 로스쿨 제도 내에서 이미 정착이 잘 되어 있고 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도적인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예. 법률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가져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지금 장덕보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김재섭 위원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안은 뭔가요? 뭔가 개선 필요하다는 전제는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 거죠. 이제 법률 시장이 이미 예. 포화 상태고 예. 그다음에 직역들이 굉장히 많고 네. 로스쿨 내에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잘 유지시키자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미세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그렇죠. 개선하는 방향. 네, 이제 사시 어떤 뭐 폐지라든지 이런 사시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네.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전 대변인 6873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시 부활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로스쿨 제도 정착되는 과정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왜 굳이 더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음흠. 로스쿨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소규모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일단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주간에 되어 있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평균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다는 게 지금 자료예요. 네. 그래서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힘들고 네. 야간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로스쿨을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로스쿨도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해봤는데 그때 10년 로스쿨 전에 뭐 개선의 필요성이야 두 분 다 네.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네. 왜 지금 어쨌든 사시 부활을 한다면 로스쿨에 추가가 돼서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법조인이 되려는 분에게는 또 다른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근데 저희가 이 사시부활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예.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이신데 로스쿨 관계자나 네. 법조인들이 부정적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특별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예. 로스쿨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시를 부활하면 네. 전체적으로 그 변호사나 법조인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게 가장 크다고 보이거든요. 법조인들이 주로 반대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한편으로는 기득권 법조인들이 지금 기득권화 돼가지고 음. 로스쿨은 뭐 지금 현재 14년째 똑같은 25개 학교가 똑같은 숫자의 학생들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받으면서, 예. 누가 반발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조금 더 통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행정고시 제도에 대한 개편 그 전도 그랬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고시라고 불렸던 것들을 이제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공직 적격성을 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로스쿨을 없애고 사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예. 건데 문제는 고시라는 제도 자체가 법조인으로서의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저 시험 공부만 해가지고 시험 성적만으로 선발되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과거형이고 이것이 공직 적격성 평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방식을 바꿨고 그것이 법조인의 경우에는
로스쿨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방법도 완벽한 방법이 없는데 예. 장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사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현행 로스쿨도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법조인 숫자를 늘리는 공약이에요. 이게 사실은 법조인 숫자를 늘리는 법조인 것이 숫자를 핵심이다. 늘리면서 거기서 아하. 네. 그 일부분은 이제 사실이라는 방법도 같이 네.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네. 준비하는 분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네. 더 나은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네.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예. 법조인들 보고 기득권이라 그러시면 요새는 욕 먹습니다. 제 주변에 변호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득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도 로스쿨 정원들이 많다고들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서 너무 누적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오탈자들 5번 그 변시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똑같이 사실랑 똑같이 그런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 사실낭인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겪게 됐는데 결코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유사한 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변호사를 늘려버리면 법률 시장이 정말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가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런 김재섭 면에서- 위원님. 네. 지금 1026번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을 통해서 청년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 부활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있죠, 이 부분 있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로스쿨이면 꿈을 꾸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꿈을 꿀 수 있고 로스쿨은 꿈을 꿀 진입 수 장벽이 없다. 있으니까 일단 학부 거치고 시험 봐야 되고. 물론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면이 있지만은 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뭐냐면 제가 2008년에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네. 당시 이제 로스쿨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2007년에 들어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예. 당시 학부 딱 중간에 제가 막 친구들이 사실 공부를 하던 그때에 이 로스쿨이 도입된다 그래가지고 한참 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것이 정착되는 과정들을 보면 당시 법대생들이 대부분 다 느꼈을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그 제도를 적응하는데 몇 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막 갑자기 사실 공부하다가 로스쿨로 돌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로스쿨 하다 사실로 다시 바꾸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 그 진통이 10년 정도 이루어지고 지금의 체제가 잡힌 거거든요. 물론 부작용이 있고 예를 들면 진입 장벽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예전에 이미 다 저희가 수많은 진통과 수많은 피해자가 다 참고 결국 제도를 안착시켜놓은 이 와중에 네. 다시 사실을 돌리자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책임감 있는 제도라냐 이 말인 거죠. 저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로스쿨을 것이다?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추가하는 네. 것이고 예. 아까 이 지금 뭐 변호사나 이런 법률 서비스 시장이 포화되었다고 하시는데 법률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친구들 간의 다툼을 뭐 조그마한 돈 문제를 뭐 술 먹고 한 잔 해결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을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변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변호사의 포화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포화다. 네. 우리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저분들은 아직도 기득권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얼마만큼 변호사를 추가를 할 증언을 해야 것인지 될지. 증언할 것인지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게 포화다 아니다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 부분은 보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와 대한 변협 사이에 늘 다른 숫자를 그렇죠. 내밀면서 네. 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어떤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재섭 위원님, 네. 앞서 일단 그 현행 로스쿨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네. 후보는 아직까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으셨고요. 혹시 김재섭 위원 스스로가 법학 공부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떠한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비용 시간이 문제. 좀 오래 걸리는데 시간 자체는 사실 저는 그게 막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법학이라는 필요하죠. 것도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학습량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 시간이 짧고 뭐 이렇게 길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도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연수원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실무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예.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지만 네. 결국 이제 비용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만이 로스쿨을 갈 수 있다는 문제, 이것이 이제 진입 장벽이 되고 네. 경제적 약자들이 그 어떤 법률가가 되기에 도전하게 저하게 되는 그런 거니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입시의 공정성,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뭐 어떨 때 달라지고 저럴 때 달라지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수험생들은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네. 예측 가능 입시 공정성과 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장학금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 대변인은 미안하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추가 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책발굴단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